오래된 구충제가 항암 활성을 보인다는 점은 임상을 거쳐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암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겠네요. 또한 구충제가 가진 내성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구충제 중에는 항암성을 띠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충제의 속성을 잘 파악하면 비교적 안전하면서 값싼 항암제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충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기생충은 숙주로부터 먹이를 얻는 유기체를 뜻하며,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생충으로는 원생동물, 연충류 및 체외기생충으로 세 가지 주요 부류가 있습니다. 원생동물은 자연에서 자유생활을 하거나 미세한 단세포 유기체입니다. 인간에게 전염성이 있는 원생동물은 이동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이질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연충류는 장내 기생충을 부르는 총칭인데 동물계통 분류학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인체에 기생하는 연충류는 선형동물과 편형동물에 속하고, 주요한 인체 기생충은 선충류, 조충류, 흡충류입니다. 회충, 요충, 편충과 디스토마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체외 기생충으로는 몸 외부에 기생할 수 있는데 옴, 진드기, 모낭충, 빈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고, 말라리아도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죠. 이런 기생충에 작용하는 구충제 중 주요 관심사는 장내에 기생하는 선충류, 조충류, 흡충류에 있고, 선충류에는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등이 사용되고, 조충과 흡충류에는 프라지콴텔이 사용됩니다. 회충이나 요충과 같은 선충류 치료에 쓰이는 벤즈이미다졸계와 조충, 흡충 치료에 쓰이는 프라지콴텔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봅니다. 벤즈이미다졸계에는 알벤다졸, 메벤다졸, 플루벤다졸 등이 있는데, 튜블린에 결합하여 기생충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함으로써 미세소관 세포 구조와 영양소 흡수 및 기타 기능을 방해합니다. 한마디로 굶겨 죽인다는 거죠. 미세소관은 마이크로 튜블 이렇게도 부르는데, 튜블린 단백질로부터 원통형 미세소관을 합성해 그림과 같이 속이 빈 미세소관이 합성되고, 이 미세소관은 세포 골격을 이루면서 여러가지 영양소의 수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세포에 결합해 포도당을 세포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미세소관 수명을 단축시키며 미세소관 분해를 유발한다면 기생충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프라지콴텔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프라지콴텔은 흡충류와 촌충류에는 작용하지만 선충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포막의 투과성에 영향을 주고 급속하게 칼슘 이온을 유입하게 하고, 2차 효과로는 포도당 섭취 억제, 글리코겐 수준 저하입니다. 칼슘 이온은 근육을 수축하게 만드니까 급속하게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 기생충이 수축된 상태에서 마비를 일으키겠네요. 구충제를 철저하게 사용함으로써 심각하고 극적인 구충제 내성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 표에서 녹색, 요것은 미국의 미드 아틀란틱이고, 여기 파란색, 요거는 미국의 남부지방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벤즈이미다졸계, 예를 들면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플루벤다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밴드 이미다졸기의 구충제에 대한 내성이 크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동일한 구충제의 감수성을 가졌다. 그런 기생충 개체군에서 유전적 손실 때문에 내성이 생긴 것이죠. 구충제의 감수성을 가졌다는 것은 구충제에 대한 기생충이 쉽게 반응했다는 것이고 구충제의 효과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충제의 효력이 잘 듣지 않는 기생충이 많아진다면 구충제를 먹여도 제거되지 않는 기생충이 많아 이런 상황을 구충제 내성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기생충의 관점에서는 구충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돌연변이 이런 것이 유전되어서 구충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구충제를 투여하면 구충제 감수성이 있는 기생충은 죽고 내성이 있는 기생충은 살아남아 구충제의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결국 구충제에 내성이 있어 구충제에 저항하는 기생충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개나 말과 같은 가축의 기생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동물 구충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축이 구충제에 대한 내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규칙적인 구충에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나 감소, 신체 상태 불량, 빈혈, 설사 또는 사망을 보이는 가축이 있을 수 있고 구충제로 치료한 후에도 배설물의 기생충알 수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약물이 정확한 용량으로 투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의사와 의논해야겠죠. 구충제가 효과적이라면 구충 후 약 2주 뒤 배설물에 있는 기생충 알수가 95% 감소해야 합니다. 오래된 구충제가 항암 활성을 보인다는 점은 임상을 거쳐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암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겠네요. 또한 구충제가 가진 내성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